자, 이제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사실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닛 앨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바이든 후 첫 재무장관의 옐런 전 페드 의장, 월가 환영, 경기 회복 구원 투수. 쭉 보시면 주요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가보다 고용을 중시한 옐런, 강력한 부양책 나올 것 월가 환호, 제닛 앨런 전 의장, 미국 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 중도 시각으로 폭넓은 지지. 과도한 긴축이 침체를 불러온다. 지론. 네. 일단 여기 정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옐런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둘기파라는 거죠. 돈 푸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뉴스고, 두 번째로는 중도 진영의 폭넓은 지지. 이게 이제 상원에서 인준을 뭐 저희로 치면은 청문회죠. 이제 인사청문회인데 통과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상원이 이게 민주당일지 공화당일지 사실 지금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준을 받는데 용이성이 있다. 뭐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좀 원하는 거 겉으로 보이기에 인종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비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모든 점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적임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좋아하고 정치권도 좋아할 만하다. 그러면은 이거 뭐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로 이런 뉴스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후에 증시가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은 좀 다른 데서는 보시기 힘든 내용이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워낙에나 연준의 뒤를 캐는 거를 그래서 연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좀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해 많이 들여다봤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좀 녹아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옐런은 증시 상승을 시켰던 이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4년 동안의 임기였어요. 2014년 2월 3일에 임명이 되어서요. 4년 뒤 2월에 퇴임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가 거의 한 60% 정도 상승을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미국이란 나라가 보통 보면 대체로 미국은 증시가 우상향하니까 뭐 4년 동안에 60%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연평균으로 치면은 뭐 한 10% 중반 정도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 두 개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폴 볼커라고 있어요. 이제 80년대 연준 의장을 했는데 볼커가 이제 87년에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후로 해서 보게 되면 볼커 이후에 이제 그 그린스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버냉키가 나오고 이게 세 번이네요. 그 다음에 옐런이 있으니까는 죄송합니다. 볼커 이후에 그린스펀이 있었고 버냉키가 있었고 옐런이 있었고 파월이 있었어요. 총 4명이 있었어요. 파월은 옐런 뒤니까는 제가 여기서 표현을 옐런 전에 두 의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커 이후에 연준 의장들이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로 비둘기파입니까? 당신은 어느 정도로 시장을 위해서 돈을 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라고 하면서 가격 조정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를 소위 길들이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시가. 그린스펀 한번 보실게요. 이 사람은 연준 의장 엄청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에스트로라는 그 애칭까지 얻을 정도로 정말로 시장 친화적으로 잘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87년 8월 달에 연준 의장이 됩니다. 연준 의장이 되고서요.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요 시기가 폴 볼커 시기거든요. 폴 볼커 시기에 주가가 한 3배쯤 올랐어요. 3배 올랐었는데 8월 달에 그린스펀이 물려받았다고 했죠.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제 블랙데이 이제 다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락폭이 보시면은
다 해서 30% 이상의 하락을 그린스펀이 본인 취임한 이후에 몇 달 안 돼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던 것, 그 시각에서 봤었을 때에는 폴 볼커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믿음직했던 연준 의장이었는데 그린스펀이라는 이때 당시에는 신참내기라고 봤겠죠. 그린스펀이 과연 너 얼마나 잘할 수 있니? 널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 30% 하는 거죠. 이때 이후부터 그린스펀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킴 냉정과 열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나따뚜이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벤 버냉키가 2006년 2월에 연준 의장이 됩니다. 이때는 보시면은 2006년 2월이라 했잖아요. 뭐 별일이 없어요. 요때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은 뭐 이 정도는 아주 약과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증시는 20%더 랠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버냉키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 준비된 연준 의장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그 그린스펀 수수께끼라고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금리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전임자였던 폴 볼커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문제여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물가 상승과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상전벽해가 된 거죠. 이제는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된 거죠.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의 화두는 뭐였냐면, 야, 우리가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일본식으로 금리를 계속 낮춰도 그 디플레가 계속 와서 결국 우리 과도한 부채 이런 걸 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습니다. 벤 버냉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그냥 모든 논문 자료가 디플레에 대한 겁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만요, 수십 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일명 디플레이션계에서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린스판이 후임을 넘겨주게 되니, 야,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잘 해결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로 좋은 상황에서 취임을 했는데, 본인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깎아먹어요. 그러면서 증시에 엄청난 하락이었죠. 이거 뭐 반토막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만큼 하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버냉키도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2년 만에 싹 다 이제 날려먹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이제 상황을 겪게 되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제닛 옐런이에요. 보셨죠? 옐런은 2014년 2월에 이제 의장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2018년이죠. 이때겠네요. 이제 2014년 2월부터 해서요. 10% 이상의 조정이 있었던 달을 단 한 번도 만들지 않고 퇴임을 하십니다. 이러니 시장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렇게 안전운행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단 한 차례도 그분이 계실 때에는 10% 이상의 월간 기준으로 증시 조정이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예. 다음 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의장하시고 있는 제롬 파월이거든요. 파월이 이제 18년 2월에 물려받게 되죠. (18년 2월에) 물려받고 증시가 휘청합니다. 10% 이상 조정이 받자마자 나와요. 근데 다행히 그 이후에 증시가 좀 상승을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파월이, 일단은 이제 그 파월은 좀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 전에 의장들이 전부 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의장들이었습니다. 근데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세요. 이분은 변호사세요. 그것도 전국 면허가 없는 지역 변호사세요. 그러니까는 과연 경제학 박사학위가 없는 분이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로 돈 풀기를 했잖아요. 양적 완화. QE1,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3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간에서 반발도 심했었거든요. 근데 파월이 이때 계속 연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QE3 때 반대를 했었어요. 이거 풀면 우리 나중에
역효과가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선 생각하는 거죠. 파월은 잘 모른다. 경제 심리를. 저 사람 QE3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미국이. 그거 얼마나 좋았는데 효과 있고. 근데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네.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때 보시면은요. 좀 이 뒤에 이제 누적된 하여튼 그 파월의 잘못되었던 여러 수사들이 결국에는 안 좋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죠. 시급합니다, 이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요거는 이제 코로나네요. 요거 아니고요. 요 때인데 2018년도 하반기에요. 자기가 이제 임명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 가지고서는요. 엄청나게 하락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19년부터는 완전히 비둘기로 개종을 하세요. 예. 뭐 그래서 이제 폴 볼커 이후부터 연준 의장들을 살펴봤었을 때는 옐런을 제외하고서는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갔던 연준 의장들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말하는 소위 당신은 비둘기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에 답해야 하는 본인의 모든 것을 내걸고요. 답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었던 반면에 옐런은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냥 오로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기억이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다시 재무장관을 하면 얼마나 또 좋을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상 최초의 연준 출신 재무장관이라고 했는데요. 자, 연준도 하고 돈을 다루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중앙은행이 다루는 통화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다루는 재정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발을 맞춰서 가야 돼요.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좀 힘듭니다. 근데 옐런 같은 경우에는 통화도 다뤘고 이젠 재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는 이거 팀플레이가 기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사실상이라고 붙인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전에도 이제 연준 의장 출신으로 미국에서 재무장관을 하신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밀러예요. 수식어가 붙죠. 최단명 의장. 예. 왜냐하면요, 이분이 이제 카터 행정부 때 이제 의장이 돼요. 근데 이제 17개월밖에 재직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재임 기간 동안 잦은 금리 조정으로 인플레 억제 실패했고 연준의 독립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오일 쇼크가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좀 문제였는데 연준 의장이 취임을 했는데 보시죠. 당시 미국 경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거 해결하라고 맡긴 거죠. 근데 재임 중 7차례나 금리를 조정했지만 통화정책의 실패로 소비자 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취임 당시 6.6%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는 퇴임하던 무렵에는 무려 11.8%로 치솟았다. 결국 밀러는 이게 4년 임기인데 결국 1년 반을 채우지 못하고 연준 의장에서 물러났다. 그러고 재무장관으로 취임했다. 웃기시죠? 야, 이거 연준 의장 끝나고 재무장관으로 갔네? 인데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 물러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는 더 좋은 자리를 준 거랍니다. 연준 의장에서 안 물러나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더 좋은 자리인 재무장관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서 억지 영전을 해서 겨우 연준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음 사람이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훌륭한 폴 볼커가 와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닛 옐런이 되면은 연준 의장 출신의 두 번째 재무장관이 되지만 앞에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앞에 사람은 너무 못해서 보낸 거고 옐런은 너무 잘해서 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제 팀플레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이 재무장관하고요, 문우신하고 연준 의장 파월하고의 갈등이 있었다는 걸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최근 기사죠, 이제. 11월 이제 23일에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의 갈등.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긴급 이제 대출을 해주라고 재원을 마련해 둔 게 있어요, 재무부에서. 그거를 이제 연준에다가 이제 해놨는데, 대출 안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더 안 나갈 것 같으니까는 이제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재무부에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이거를 굉장히 호키시하게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연준에서 반대를 했었죠. 물론 이제 반나절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서는 이거 정말 영향 없네요 하면서 가져가세요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제 이런 식의 갈등은 유치한 갈등은 아마도 옐런이 재무장관이 되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팀플레이를 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아까에도 나왔지만 공화당 내에서도요. 좀 옐런은 폭넓은 지지를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준되기에 상당히 좋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다음으로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사태를 옐런은 사전에 예고했던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7년도 여름에 사실은 서브프라임에 대해 가지고 경고음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빅쇼트 영화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17년도 12월에 이때 한 번 이제 그렇게 내려갔던 거를 막아내서 겨우 다시 역사 잡고 끌어올려서 증시를 신고가로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옐런하고 이제 로젠그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옐런은 이제 샌프란에서 이제 의장직을 하고 있었는데 경고를 내놨었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약간 지금 태풍의 눈 같은 거다. 이거 약간 잘못하면은 우리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쪽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벤 버냉키가 왜 옐런보다 급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거를 무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서 자기네 충분히 알고 있다 얘기를 해요. 서프라임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고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카드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고 실제로는 당시에 지역 연준 의장들이 이런 경고를 날렸지만은 그걸 무시하고 갔거든요. 물론 이제 행동하는 용기라고 해가지고요. 벤 버냉키가 본인 회고록을 쓴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자기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미 이제 나중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이제 연준이 소위 말해서 자기네 내부에서 했던 얘기들을 나중에 공개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연준 2008년 코앞에 닥친 위기 파악 못해. 이게 이제 연준의 결정적인 실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 옐런은 미국이 당시에 벼랑 끝 침체 위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경고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옐런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왜 이만큼이나 환호를 했냐 하며 옐런 잘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좋다. 이것도 연관이 될진 모르겠어요. 옐런의 이제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쪽에서 아주 대단한 이제 힘을 가지신 분들, 이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말 옐런이라고 하면 일단 실력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좀 세간의 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파월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파월이 얼마나 조금 파월 자체도 이제 경제학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고 좀 좋지 않았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전반적인 문제였거든요. 제롬 파월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연준을 신뢰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옐런은 고학력이라는 거죠.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게 이제 당시에 17년도 11월이니까는 18년도 2월에 이제 파월이 되잖아요. 그 직전에 나온 건데 제목이 이래요. 연준 질적 저하 경나 경제학 박사 베테랑 점점 준다. 옐런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는 사실상 넘버 3죠. 이제 뉴욕 쪽에서 하고 있는 더들리. 요 사람들 나가면 FOMC에서 경제학 박사는 8명뿐. 근데 이 중에서 상시위원들은 제 기억에 그때 뭐 2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이 이제 지금 원래는 재무장관 후보로도 유력한 후보로도 알려져 있었던 이제 그 브레이너드였는데, 브레이너드는 심지어 경제학 박사인데 이거 그 저기 국제관계 쪽으로 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뭐 통화정책 관련해서 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전문가가 한 명인가 밖에 남지 않은 연준이 당시 구성된 위기였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뭐 기간이 짧아졌다 이것도 보시면은 뭐 보시면 이게 참가자들의 평균 재임 기간 추이인데 굉장히 낮아지는, 그래서 굉장히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재무장관에 딱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뭔가 베테랑이 딱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2번을 썼네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왜 이토록 이제 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성품에 대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옐런은 굉장히 침착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뷰에서 느껴집니다. 그 FOMC 하고 나면은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기자들 데리고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파월의 특징은 좀 변호사적인 특징이 있어요. 말을 좀 명료하게 하고 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빠릅니다. 말을 빠르게 해서 본인을 좀 표현하는 반면에 옐런은 사실 이게 영어 듣기 공부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표현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히 하시고요. 굉장히 침착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공항 에피소드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요. 옐런은 절대로 비행기를 놓치는 법이 없답니다. 어디서 제가 읽었는지 지금 출처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외국에 나가 있을 때에는 국제선 타려고 하면 공항에 9시간 전에 가신대요. 거기서 혹시나 수속 이런 게 늦어져서 항공이 놓치게 될까 봐서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들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옐런이 하는 발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걸 굉장히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 자체가 옐런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되는 이유이지 않나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본 게임입니다. 옐런은 그 누구보다도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푸는 거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2가지 책무가 있어요. 하나는 적절한 인플레이션, 물가 관리. 그 다음에는 완전 고용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완전 고용. 근데 2가지 요소가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2가지가 내가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2가지가 이렇게 컨플릭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비둘기냐 매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고용 쪽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분들을 저희는 비둘기다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금리 계속 내려요.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니 물가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할 것 같으니 우리 이제 금리 내리는 돈 풀기를 멈추고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며 고용 쪽에는 당연히 안 좋은 돈 풀기를 멈추고 조이기를 하니까 영향이 가게 되겠죠. 근데 고용의 방점을 찍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당분간 뭐 좀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 아직 고용 회복을 못했으니까 고용을 위해서 돈이 계속 더 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더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비둘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이 자료들이 이제 미 연준에 가시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는데 이게 1995년도에 FOMC 했던 의사록이에요. 이게 1월 말에 했었네요. 이때 당시 보시면은 의장이 이제 앨런 그린스판이고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참석한 지역 연준 멤버 중에 하나가 여기 옐런이 있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화두가 뭐였냐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 인플레를 설정하고서 이 인플레 타겟팅하는 제도 쪽으로 기울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용 좀 포기해도 된다.
우리 과거에 인플레로 고생 좀 했지 않냐? 인플레를 보고서 우리 좀 통화 정책을 하자. 당시 상황이 이 두 가지가 컨플릭트가 발생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옐런이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옐런 발언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운 좋게도 뭐 이제 종종 이제 하모니를 이룰 때가 있다는 거죠. 균형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목표들이 이렇게 이제 컨플릭트가 있을 때에는 그 본인한테는 인플레가 오르게 하는 게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타겟한 것보다 더 오르게 놔두는 것이 현명하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단어를 한번 요때 당시에 썼던 것 때문에 연준 의장 막 이런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우리랑 보는 세계관이 다를 것 같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휴머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옐런 앞에서는 중앙은행장이지만 휴머니스트였다는 수식어가 붙는 게 95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고용 쪽을 훨씬 더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매우 비둘기적으로 정책을 쓸 것이고 그건 만약에 재무장관이 되면은 그런 거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 풀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당 기간 오랫동안 더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의 경기가 쭉쭉쭉쭉 좋아져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3.5%까지 실업률이 낮아졌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서 두 자리 찍었다가 최근에 많이 낮아졌는데 6.9, 그쵸? 6.9%거든요. 3.4, 3.5하고 비교를 하면 6.9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는 돈 푸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옐런이 되게 되면 돈을 더 풀자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 그런 거 좀 와도 괜찮아. 고용이 이만큼 안 좋잖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옐런의 행보를 보면 여기서 더 나갔어요. 예. 인간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더 나갔습니다. 뭐냐 하면 인종 간의 격차도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자료가 이런 게 나옵니다. 실업률인데 흑인들의 실업률이죠. 아까 전에 앞에서 보시면은 실업률이 6.9% 평균이라 했잖아요, 미국이. 근데 흑인들의 실업률은요, 10.8% 그보다 더 높아요. 이것까지도 과거에 아주 낮았던 수준, 그 격차를 해소할 때까지 뭐하자? 돈풀기를 멈추지 말자라고 옐런이 된다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가지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여기 있죠. 이제는 인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서 더더욱 비둘기로 갔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초에 코로나19 위기가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주식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연준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이제 그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 자기 나라 주식을 직접 사고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이 이제 GPIF를 이용해가지고서 일본 ETF를 막 사고 있죠. 미국은 이게 연준 법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옐런이 여기 이제 2020년 4월이죠. 코로나 한창일 때 3월 말에 이제 가장 극심하게 가격이 빠졌었으니까 제니 델런의 조언, 미국 연준 주식 살 수 있게 하자. 이러니 시장이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음으로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또 드리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시장을 잘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말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의장 중에서. 특히나 이제 다른 분들은 말실수를 경험하는데 옐런은 저는 말실수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고 오히려 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지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매우 유려한 표현을 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시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FOMC 끝나고서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 언론 굉장히 집요하게들 물어보거든요.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증시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막 신고가 가 있다. 그럼 물어보는 거죠. 연준이 보기에 증시 버블이라 생각 안 합니까? 이거 거품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신고가인데 마음 한구석에 이거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평균 대비 좀 비싼데 진짜 좀 비싼 거 아닐까? 이거 버블 아닐까?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그럴 때 표현을 좀 바꿉니다. 버블이라고 하면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프로스라고 해요. 이것도 거품이라고 저희는 이제 그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조금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옐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버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도 찾아보시면 이렇게 진짜 거품 나옵니다. 막 톡하면 터지는. 근데 프로스라고 하면 주로 쓰는 사용처가 뭐 커피 위에 이렇게 카푸치노 하면 올라오는 거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옐런의 표현은 뭐냐 하면은요. 오케이, 당신 말대로 이게 약간 버블일 수는 있는데 후 분다고 날아가는 거품은 아니라는 거죠. 바늘을 툭 갖다 댄다고 해서 터지는 거품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은 있는데 좀 단단한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연준에서도 조금은 비싸다고 생각은 하는구나. 근데 뭐 닷컴 버블 같은 경우 그런 정도 우리 2007년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스트레치드 돼 있다고 해요. 약간 뻗어 있다. 밸류에이션이 좀 뻗어 있다는 거죠. 평균보다는. 근데 막 찢어질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시장은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막 이제 당시에는 좀 바이오 주식이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럼 당신 말대로 오케이. 전체 시장은 버블 아니라 프로스라고 인정할게요. 오케이. 밸류에이션 스트레치드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특정 섹터는 엄청 지금 거품인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뭐라 하냐 하면은요. 일부 이제 자산 가격은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에셋 프라이스가 리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오버밸류드라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비싸다라는 거하고 같은 건데 일부 자산 가격이 약간 리치하대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경고장을 날리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시장이 지금 막 고평가 아니냐, 오버밸류드 된 거 아니냐, 아니면 expensive 이런 약간 원색적인 표현들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자산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증시가 어떻게 아니면 뭐 부동산 아니면 환율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런 표현 쓰는 거죠. stretched valuations다. 예, 약간 뻗어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제가 밑에 2가지를 위에 다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는 요런 이제 아주 유려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지만은 조금은 좀 가격은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아.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으로는 너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좀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는 아까도 보셨지만 월간 기준으로 10% 이상의 조정을 한 번도 경험을 안 시켜주셨던 거죠. 네, 안전 운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여튼 옐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딱 한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내용, 바이든 내각에 대한 블링컨, 북한 이슈, 그 다음에 제디 옐런, 왜 시장이 환호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는 조금 Q&A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